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걱정되거나 고민되는 일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 중에서 이런 고민이 가장 강도가 심하겠죠. 가장 고통스럽겠죠. 내가 지금 돈을 못 갚았는데 혹시 채권자가 나한테 사기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 금융사나 은행 카드사보다는 친구, 거래처,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면 쟤들이 나를 고소하면 어떻게 되지? 이게 제일 큰 걱정이 되시잖아요. 실제로 유죄가 나오면 개인회생이 안 됩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사기죄 유죄가 나오면 개인회생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직 저 사람은 고소를 하지 않았지만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내 입장에서는 유죄일까 아닐까 벌써부터 먼 미래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 요거 보시면 자기 사안에서도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사안이냐 하면 보증금 받고 못 돌려준 사안이거든요. 임대인이 2월 달에 보증금 중에서 1,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우선 수령을 했습니다. 수령을 했는데 내 집에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버린 거지. 그러면 이 집이 가압류가 돼 있으니까 임차인은 계약금 1,500 내놓고 허그 가서 가입해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가니까 보증보험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가압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이 집에 안 들어오고 싶다. 그냥 내가 준 계약금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한 달 뒤에 가압류했던 채권자한테 빚을 갚아가지고 가압류를 말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임차인은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그 사이에 나한테는 손해가 많이 생겼으니까 내가 지급한 계약금 1,500의 2배인 3,000만 원 배상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임대인이 알겠다 3,000 주겠다 각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은 5월 달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겁니다. 이거는 임차인이 작성한 고소장인데 크게는 두 가지를 주장하는 거죠. 첫 번째는 너 가압류 될 만큼 굉장히 형편이 힘들었잖아. 근데 그렇게 형편이 힘든 걸 속이고 나하고 임대차라는 계약을 이행해가지고 결국 내 돈을 떼먹은 거 아니냐. 요게 사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 나한테 3,000만 원 갚을 능력도 안 되면서 왜 쓸데없이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주겠다 말을 하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그 사이에 개인회생 준비해서 개인회생 신청해버린 거 아니냐. 이것도 사기다. 이렇게 두 가지를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일단 관련 판례를 봅시다. 사기가 성립하려면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요거 하나만 아셔도 자기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이 되거든요. 오늘 물건을 받았든 오늘 돈을 빌렸든 오늘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요. 뒤에 가서 뭐 형편이 힘들어져서 못 갚고 그거는 채무불이행 민사의 문제이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돈을 받거나 물건을 받은 이 순간을 기준으로 내가 거짓말하거나 기망하거나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나 이걸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물건 받을 때는 내 사업이 정상적이었는데 그 뒤에 형편이 어려워져서 물건값을 못 주게 되면 요거는 사기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거래 당시에는 물건값을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판례인데 경영이 부진한 상태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파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인식을 좀 했다 하더라도 그 인식만으로 사기가 바로 되는 건 아니다. 그 인식만으로 사기가 바로 성립한다 하면 경영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은행 가서 돈 한 푼도 빌리면 안 되고 거래처에서 물건 하나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모든 기업은 경영 조금만 힘들면 다 부도나야 되는 거잖아요. 경영이 힘들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이 망할 수 있다 생각이 약간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잘하면 망하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그 가능성을 내가 믿었고 그리고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면 그러면 사기가 아니다. 또 관련 판례 차용할 당시에 물건을 받든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 뒤에 다른 사정으로 내 형편이 더 힘들어져서 변제하지 못했다는 돈을 못 갚았다는 단지 그 사실만으로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정도 들으니까 대충 감이 오시죠. 거래할 당시 기준으로 변제할 생각도 없고 갚아줄 능력도 안 되는데 무턱대고 물건을 받고 돈을 빌리면 사기인데 그 당시는 내가 어떻게든 살려볼 생각이 있었는데 나중에 다른 차후적인 사정으로 형편이 힘들어져서 못 갚은 거는 사기가 아니다. 처음부터 답도 없이 갚을 능력도 없이 떼먹으면 그러면 사기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경찰에 주장을 했습니다. 임차인이 말하기를 임대인은 가압류 설정이 되기 직전에 임대차 계약을 했으니까 네 형편이 어려운 걸 숨긴 거 아니냐 그 얘기 했지만 아무튼 임대인이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2월 15일에는 가압류가 없었으니까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였다. 적어도 계약했던 그날을 기준으로는 이행이 가능한 사람이었다. 2월 달에 계약하고 3월 달에 갑자기 불측에 가압류가 들어온 거니까 그거는 사후의 사정으로 이행을 못하게 된 거니까 이걸 사기라고 보긴 힘들다. 심지어 4월 달에 돈을 구해서 그 가압류했던 채권자한테 갚아서 가압류 해지까지 했지 않느냐 이렇게 노력까지 했다. 그리고 이 임대인은 관련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보증을 가입해야 되니까 보증금 미반환의 우려도 없는 사람이다. 만약에 계약이 이행됐더라면요.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허그나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면 계약금만 반환하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계약금의 2배인 3,000만 원을 달라고
자기의 기타 등등 손해를 주장하면서 무리한 배액 배상을 요구했느냐. 계약서에는 1,500만 돌려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더 돌려주기 힘들어진 거 아니냐. 그리고 사건일 기준으로 5년 전에 OK저축에서 빌린 게 있었는데 임대차 계약할 때까지만 해도 정상적인 대출이었는데 임대차 계약 후에 25년 4월경에 갑자기 OK저축은행이 빌려준 돈에 대해서 대출 연장 거부를 하면서 갑자기 반환 청구를 하니까 계약한 이후에 생긴 사후적인 사정으로 내가 계속 힘들어진 거다. 심지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시결정까지 받았다. 법원에서도 채권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런 사정으로 결국은 그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다. 그 이후의 사정으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부한다거나 너가 무리하게 2배를 반환을 요구했다거나 계약한 이후에 갑자기 가압류가 됐다거나 이런 사정들로 내가 약속을 못 지키게 됐던 거다. 이런 사안들을 소명을 해서 결국은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에서 불송치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고소받을까 걱정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처음부터 사기칠 의도가 없었다. 요걸 소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채무자도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 처음부터 사기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소명해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주장하는 게 좋습니다.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그 후에 사후적으로 돈을 못 갚은 것은 민사 문제에 불과할 뿐 사기가 아니고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사기의 의사가 있었는가를 판단한다. 계약 당시에만 사기 의사가 없었다면 갚아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차후에 돈을 못 갚았다 하더라도 단지 돈을 못 갚았다는 이유로 사기가 되는 건 아니다. 그건 그냥 민사 문제일 뿐이고 회생 파산으로 탕감을 받으면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해 봅시다.